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우리 오늘도 뉴스가 상당히 좀 무거울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렇죠. 인사라도 신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좀 마음이 많이 무겁긴 한데 그래도 뭐 네. 저희가 지금 웃어도 될지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보고 조금 전에 끝났나요? 정모위 구영배 큐텐 대표가 나와서 긴급 질의를 진행을 그쵸.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몇 가지 상당히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했던 게 셀러들에게 줘야 될 정산 자금을 혹시 다른 기업 인수하는 데 쓴 거 아니냐, 문어발식 인수하다가 그쵸. 라고 했는데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보면 구영배 대표가 미국 위시 인수자금의 TMF에서 돈을 좀 빌렸다. 그 돈을 빌린 자금이 250만 달러 2,500만 달러죠. 네, 그러니까 약 400억 원. 400억? 약 400억 원 정도를 돈을 빌렸고 한 달 안에 우리는 갚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영배 대표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자금 미정산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네. 라고 하는 게 구영배 대표의 주장인 거고 네. 이 증언을 바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될 돈을 건드렸네 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있었던 긴급 질의, 정무위 긴급 질의에서 구영배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본인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할인 판매를 많이 해서 누적 결손이 많이 생긴 게 원인이다. 네. 프로모션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생긴 거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건 자기는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과 그리고 이제 질의를 진행했던 국회의원들은 결국 셀러들에게 줘야 될 돈을 네가 다른데 써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근거로 나왔던 게 판매자의 합의 없이 할인 판매한 거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판매자의 합의 없이 할인 판매를 한 거는 결국 그 돈을 어느 정도 융통하기 위한 의도 아니었겠느냐라는 그쵸. 주장을 좀 했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20% 유보금 정책을 썼는데 20% 유보금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판매자에게 100% 돈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네. 돌려줘야 될 돈의 한 20% 정도를 유보금으로 묶어뒀다는 거는 당신들이 다른 곳에 유용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쓴 게 아닙니까? 라는 주장이 또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출된 사진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직원의 메모에서 환불 불가, 네. 더 이상 환불이 어렵다라는 회의록과 관련된 그런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발견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판매를 했다는 거는 결국 뭔가 돈을 계속 융통하려고 했던 시도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적인 행위 아니었었냐라는 지적을 국회의원들도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인터파크 커머스도 일부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됐다라는 소식도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대금이 없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사실 큐텐 밑에는 AK몰도 있고요, 인터파크 커머스도 있고요, 다른 위시도 있고요, 네. 다른 플랫폼들도 있는데 사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이 없는 거였지 인터파크 커머스는 돈 있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파크 커머스도 일부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됐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요 이유를 보니까 이게 구조가 되게 이상하더만요. 이 그룹 자체가. 어떻게 이상한가요? 일단 첫 번째로 티몬에 왜 돈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티몬은 원래 돈이 없었습니다가 대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네.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줘야 될 금액을 티몬이 관리하지 않았고 이 재무부서는 아예 티몬은 존재하지 않고 이 돈 관리는 큐텐테크라고 하는 다른 기업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류종훈 기자랑 저랑 다른 회사인데 네. 내 돈을 류종훈 기자한테 맡기고 네. 관리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주호라는 회사가 있고 류종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돈 관리는 권순우가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지원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돈도 권순우가 권순우가 했던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조금 구조처럼 느껴졌던 게 우리 회사는 단순히 그냥 이커머스를 하는 회사일 뿐이지 재무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네. 재무 관리를 하는 조직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번 돈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입출납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네. 정상적인 회사인데 오늘 구영배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은 Q10의 대표이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자회사격인 계열사격인 이제 팀원과 이제 위메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거의 그런 식이었죠. 네, 여기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내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식의 오늘 태도를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저로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재무가 어떻게 그 사실 우리가 그룹사라고 한다면 이게 그룹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룹사라고 한다면 각각의 법인들이 있는 거고 그 법인마다 매출이 있고 그 매출 원가가 있고 그 매출 그 비용이 있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별 법인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팀원은 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파크 커머스에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인터파크 커머스의 결제 대행 서비스 있잖아요. 결제 네. 대행 서비스를 팀원이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제 대행 서비스를 팀원이 맡고 있는데 지금 구조를 보아하니 팀원 자체는 돈이 없고 네. 큐텐테크가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터파크 커머스에서 결제를 했던 대금을 그 결제 대행을 팀원이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못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 때문에 인터파크 커머스의 피지사들이 네. 이 돈을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원래 이게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해서 이제 네. 그 돈이 결국 셀러들한테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정산이 일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와, 저는 세상 태어나서 이런 회사 처음 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뭐 지금 많이들 보셨겠지만 구영배 대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고객 돈을 가지고 회사를 샀다가 이거를 그냥 다시 메워놨다. 네. 이거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면 한 주머니를 가지고 4개, 5개 회사가 같이 썼다라는 의미고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되게 충격이었고요. 그게 되게 충격적이죠. 네,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또 그 고소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유기도 한데 이 사람이 뭐 과연 이 Q10이라는 회사를 처음 만약에 운영을 했다면은 경영에 처음 뭐 미숙함이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파크로 입사를 해서 그리고 이제 G마켓이라고 하는 회사를 크게 키웠고 이 회사를 나중에 나스닥까지 상장을 시켜봤고 네. 여기에 또 엑시까지 해본 사람이란 말이죠. 엑시를 2번이나 했어요. 이제 Q10 재팬 같은 경우에 엑시를 했기 때문에 이베이에 팔았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회사 운영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자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재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CEO일 텐데 모르다는 듯이 이거 배임인지 몰랐는데요라는 그런 약간 태도로 보였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쇼핑은 모두 에스크로 제도가 강제 의무 사항인 줄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저희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감독 당국의 책임론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건 좀 취재를 한 내용인데 다음 분수령은 아마 다음 달 10일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취재원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이게 팀원의 월급날이 10일이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월급날은 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25일일 수도 있고 뭐 29일 뭐 30일 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팀원은 좀 특이하게 월급날이 10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네. 팀원 직원들이 대부분 인센티브제로 이제 급여가 운영이 되고 있대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월 초부터 월 말까지 본인의 성과가 집계가 다 되고 그 성과에 맞는 인센티브를 플러스해서 월급을 10일에 받는 구조. 이 구조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 오는 10일에 과연 직원들의 월급 지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심지어 팀원은 그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좀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긴 해요. 네. 근데 처벌 규정이 좀 되게 약합니다. 그래갖고 그 실제로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팀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금융거래와 채권 거래와 그리고 채권 상환 이런 네. 것들이 다 동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 중에서도 가장 선순위 변제되는 그 채권이 바로 임금 채권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의 월급과 그다음에 네. 퇴직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월급을 진짜 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 퇴직금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비자분들과 셀러분들의 어떤 들불 같은 정말 반감과 이 비판과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다면 네. 아마 다음 달 초 그리고 10일이 지나게 되면은 임금을 만약에 받지 못하게 된다면 직원들까지도 그런 그 움직임을 좀 가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달 초에 나타나게 될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 팀원 내부에도 뭐 재무 부서가 아예 없다고 하고 네. 그리고 외부에서 그 금액을 다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회사 내부의 임금 채권이 과연 보존이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의구심과 우려가 좀 듭니다. 저도 이게 피해자가 처음에는 소비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당연히 셀러들도 같고 네. 피지사랑 카드사도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가 있는 이제 직원들까지 피해자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그 이번에 그 정무위 국회 질의에서 네. 또 구영배 대표가 동원 가능 자금이 8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뭔가 지분을 담보로 어떤 돈을 융통하거나 네. 아니면 지분을 매각해서 돈을 융통하거나 했을 때 본인이 고려했을 때 뭐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한 800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금융당국 추산이 5월 정산액 기준으로 2,100억 원이고 네. 만약에 6월, 7월까지 이 미정산 금액이 계속 추가된다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이 1조 원 가까운 돈을 과연 800억 원으로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친다면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좀 힘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 환불 받으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저희 회사 내에도 네. 여행 예약했다가 좀 못 받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분도 환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실 텐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카드사나 피지사가 대신 일단 먼저 돈을 준 겁니다. 소비자한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팀원으로부터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긴 한데 네. 그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고 계시는 게 그럼 이 소비자 피해는 그 중간에 있었던 카드사와 그리고 카드사, 뭐 여행사, 그 다음에 피지사 이런 기업들이 다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냐? 이건 맞는 거냐라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400억으로 경제 안 빵꾸나요라고 하시는데 400억이 아닐 겁니다. 이게 지금 1조 원으로 설마 1조 원일까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1조 원까지 지금 늘어날 가능성도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네. 더 피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오늘 이제 삼성 SDI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성장 둔화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좀 실적이 좀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기대보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조금 나타내 줬습니다. 일단은 표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2,80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7.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4조 4,501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를 했고요. 순이익도 3,012억 원으로 38%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보면 계속 좀 줄었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작년보다는 당연히 안 좋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시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거의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라든지 전기차가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거의 뭐 AMPC를 빼게 되면은 적자 수준. 적자였죠. 네. 수천억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삼성 SDI가 좀 제일 놀라웠던 부분은 이제 그 AMPC가 총 79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특수 첨단 제조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거든요. AMPC라는 네. 게. 이게 지금 보면은
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천억 정도 맞아요. 받았고요. 천억 원대씩. 네, 4천억을 받았고 지금 SK는 아직 발표가 안 났지만 거기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79억 원밖에 안 받았는데 그러면 AMPC를 빼고도 2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와. 엄청난 거죠, 사실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AMPC에 많이들 의존하고 AMPC를 당연히 이게 영업이익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이도 순수히 우리가 판매한 것만으로도 약 2,723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대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로 들어가는 각형 배터리 있죠. 그거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ESS죠. ESS 장치에도 이제는 공급을 많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이제 최근에 5개년 동안의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2분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매출은 작년에 탑을 찍고 이번에 좀 많이 빠졌죠. 2022년도보다도 많이 빠진 게 조금 적은 거기는 한데 네. 아직까지도 보시면은 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견조한 실적을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를 한번 좀 리뷰를 한 게 이번에 삼성 SDI에서 정리를 한 게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전기차 캐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전지 부문 실적이 좀 둔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밑에 성과 부분을 조금 더 저는 집중을 했는데 네. 전고체 전지 상용화 준비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LFP 전지 개발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6년도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전력용 ESS 수주가 많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실적이 점점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조금 재밌게 들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테슬라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신데 4680 뭐 배터리 알고 계시죠? 네. 이제 SDI 같은 경우는 4680도 만들고 있고 4695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46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소형전지 쪽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양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는데 네. 지금 삼성 SDI 쪽에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아니고 네. 마이크로 이제 모빌리티라고 흔히들 말하는 전기 스쿠터. 네. 여기용 이제 이번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ESS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미국에 아주 소량만 들어갔는데 하반기부터는 많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실적이 무조건 전기차 배터리에만 흔히들 말하는 걸로 이제 거기에 뭐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다른 곳으로 좀 이제 분산시키면서 전기차 배터리로 약간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다른 걸로 메우겠다라고 하는 네.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좀 집중할 만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뭐 SK온도 그렇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신공장 짓고 있던 거를 많이 멈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I는 캐펙스 투자를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김윤태 경영지원실 상무가 이번에 이야기를 했던 건데 헝가리 법인 증설과 미주 스텔란티스 조인트벤처 1공장 건설, 전고체 전지 및 46파이 등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올해 투자 계획에는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서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투자를 집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삼성 SDI가 사실은 투자가 제일 늦었어요. 네. SK와 LG가 정말 미국, 유럽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때 수십조 투자를 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회장님의 부재도 조금 있었고요. 뭐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느려지다가 작년에 이제 G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에 대한 조인트 벤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이것마저 줄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좀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좀 보시면은 이제 삼성 SDI가 지난해 이제 캐펙스 투자가 이제 4조 3,44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올해는 한 6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역시나 가장 큰 규모를 차지를 하는 거는 이제 스텔란티스와 함께 지금 만들고 있는 합작 공장 여기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을 거라고 합니다. 또 이게 또 연내 가동을 또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SDI는 조금은 이제 다른 이제 업체들과는 다르게 올해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엔솔이 이제 GM하고 합작 공장 만드는 것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네. SK온도 사실 좀 힘든 상태고. 네. 근데 어떻게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랑 그 계획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좀 늦었어요. 네, 뭐냐하면 늦었죠. 전기차도 늦었고 PHEV도 늦었고 이제 또 여기가 요즘 많이 그 스텔란티스 쪽에서 힘을 주고 있는 분야가 EREV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EREV. EREV가 뭐냐면 이제 익스텐디드 레인저 이제 EV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인데 네. 안에 엔진이 들어 있어요. 아. 엔진이 들어 있는데 엔진이 구동을 하진 않습니다. 네. 발전기예요, 발전기. 아, 그래서 이제 엔진을 발전기처럼 돌려서 이게 이제 계속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그런 형식의 전기차인데 여기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이제 한 1.6에서 2kW 정도 들어가고요. 네.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제 PHEV가 20에서 한 40kW 들어가는데 네. EREV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에서 한 60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거의 전기차에 가까운 건데 네.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충전을 하면서 달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우려라기보다 논란이 많은 게 결국에는 기름을 떼서 네. 전기를 만들면서 가는 건데 이게 진짜 친환경 차냐라고 하면은 네. 참 말이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구동은 전기로 한다라고 네. 해서 지금 이제 EREV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텔란티스가 많이 좀 힘을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갈 배터리가 삼성 SDI께 좀 많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늦었다고 많이들 평가를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지나치게 빨리 갔던 걸로 지금 이제 평가가 바뀌면서 네. 조금은 더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초반에 그 빠르게 어떤 남들 다 하는데 얘는 왜 안 해? 라고 해서 네. 빛을 못 봤던 기업들이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네, 얘네가 낫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특히 우리가 그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 마구마구 쏟아졌을 때 아. 아주 어느 기업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네. 어느 기업이 좀 늦었어요. 네, 늦었더니 나중에 이제 공급망이 분리되면서 중국에서 다 뛰어나오네? 그 기업만 좀 잘 살아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 그쵸. 기업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되게 재밌는 기업이었는데 아 그때 중국 참 힘들었죠. 사실 현대차도 그랬고 네. 뭐 롯데, 신세계 정말 전력 투구했거든요. 네, 그때. 그니까. 아 지금은 없죠. 네. 자, 그리고 혹시 조금 더 볼 게 있을까요? 아,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제가 사실 뭐 전자재료 쪽도 가져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워낙 지금 이제는 매출 비중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하반기 때 이제 OLED 소재 중심으로 좀 실적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오늘 한국 그 디스플레이 협회에서 오늘 2024년 상반기 디스플레이 시장, 한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한번 되짚어 봤는데 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한번 괜찮아서 함께 보시면은 한국의 글로벌 그 OLED 시장 점유율이 중국보다 거의 한 11배는 높다. 이게 당연한 게 네. 중국은 아직까지 LCD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LCD를 중국에서 너무 과잉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산업 구조 전환을 몇 년 전부터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온 산업의 구조 조정이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인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폰에는 애초에 들어갔습니다. OLED 패널들이. 근데 네. 아직까지 안 들어간 곳이 애플에서 특히 태블릿이 이번에 들어가게 됐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애플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고 네. 이렇잖아요. 그리고 TV랑 모니터는 워낙 대용량이다 보니까 비싼 가전제품 잘 사시는 분들은 OLED로 쓰셨고 조금 그렇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LCD로 쓰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OLED 쪽에 TV 모니터는 100%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은 워낙 그나마 스마트폰 쪽은 수율 때문에 이 작은 거는 그래도 좀 OLED를 중국에서 했었습니다. 수율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은 한 70대 30 정도로 한국이 한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태블릿은 아직 중국이 못 들어갔죠. 특히 뿌듯합니다. 네, 태블릿의 경우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거의 네. 애플 들어가는 건 이제 한국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도 상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노트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노트북은 제가 그렇게 유심히 안 봤었거든요. 네. 근데 노트북도 한국의 한국의 OLED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였던 게 뭐였었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IT, TV 분야의 OLED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수출 반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OLED는 아주 비싼 제품, 뭐 TV 아니면 자동차, 네. 아니면 저희 예전에 그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보잉의 그 캐빈, 승무원들 있는 캐빈에 OLED 패널 들어간다. 뭐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냥 멋있어서 네.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굉장히 가격 저항이 낮은 곳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노트북 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노트북은 대부분 온 디바이스를 위시한 굉장히 비싼 노트북들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 때문에 비싼데 비싸서 OLED도 그냥 OLED도 넣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OLED까지 넣을 수 있는, 와 이런 세상이 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OLED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OLED 디스플레이가 잘 팔리려면 전방 산업인 애플의 태블릿이 잘 팔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지금 되게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으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요즘 산업 트렌드와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OLED 패널의 경우에는 우리가 투스택 텐덤이라고 해서 수명을 대략 5년이라고 치거든요. 근데 핸드폰의 경우에는 우리가 2년마다 바꾸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그렇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핸드폰에 쓰는 기존의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수명 자체가 디스플레이 수명 자체가 2년에서 3년이었어요. 네, 짧죠. 그러면 핸드폰의 수명과 디스플레이 수명은 대략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왔던 건데 네. 지금 OLED는 대부분 이제 5년의 수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태블릿의 수명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태블릿은 네. 2년마다 바꾸진 않잖아요. 저도 집에 한 7년 정도 된 거 있어요. 대략 그 정도 쓰죠. 네. 네. 전혀 아직도 잘 짱짱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의 수명에 OLED 수명이 좀 맞거든요. 그 사이클을 보면은.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백라이트가 없다 보니까 일단 뭐 검은색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맞아요. 네. 그리고 백라이트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얇습니다. 얇고 그다음 백라이트가 없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적어요. 적죠. 그러면 사실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능을 온 디바이스에서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데 네. 거기에 디스플레이까지 전력 사용량 많아 봐요.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OLED는 전력 사용량 적고 네. 그리고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힐 수 있게끔 그쵸. 심지어 얇아.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다. 그리고 그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현재 압도적으로 중국에 비해서도 높다. 이런 걸 봤을 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태블릿 뭐 아까 TV 모니터 다 네. 100% 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100%. 뿌듯하네요 진짜. 아직은 시장 규모가 작긴 합니다만 네. 이게 우리가 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이니까 지금 이쪽을 잘 육성해야 되겠죠.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많이들 좀 이제 잊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아픔이 다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청역에서 역주행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네시스 차량이 이제 9명의 그런 이제 목숨을 앗아갔던 그 가슴 아픈 사고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운전을 했던 차모 씨가 오늘 이제 그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영장 심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날 이제 들어오면서 기자들이 막 붙어서 어떻게 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생각하냐 막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이 급발진이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계속 버텨오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족분들과 돌아가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결국에는 이 그 차모 씨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영장 실질 심사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 거는 결정적 이제 증거가 나왔던 거죠. 네. 한번 좀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거였냐면은 신발의 이제 밑창에서 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그 흔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뭐 EDR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도 구현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원초적인 이제 그 증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과수에서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 씨의 신발을 감식해 본 결과 이제 가속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엑셀레이터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거와는 다르게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또 흔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게 이번에 결국에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는 다 시인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다 밟는데 네. 이게 그러면 엑셀을 밟은 흔적이 남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엑셀을 그냥 밟은 게 아니고 엑셀을 강하게 밟다 보니까 신발 밑창에 그 자국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보통 엑셀 밟거나 아니면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신발 밑창에 자국이 생기지 않는데.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보통 급발진 같은 의심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네. 많이들 이제 브레이크를 굉장히 세게 밟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의 부시듯이 발로 밟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이었던 거죠. 엑셀 페달을 그렇게 밟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국이 신발에 남아있게 됐고 네.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이번에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은 결국엔 다 부인이 되게 되버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까지 있었던 급발진 관련 의혹 사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지켜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고 또 수사 기법도 조금은 앞으로 좀 달라질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이런 일이 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네.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올해 우유값은 그대로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우리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낙농가는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또 남게 돼요. 이게 우유값 협상이라는 게 네.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일단 낙농가와 유업체가 협상을 하긴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낙농가는 이제 낙농가 입장에서는 아니 원유 가격 좀 올려라. 우리 지금 소 팔아서, 소 키워서 팔면 안 되죠. 그렇죠. 소 키워서 사료값도 안 나온다. 마이너스다. 이렇기 때문에 유업체가 사가는 원유값을 좀 올려라가 낙농가들의 요구 사항이었고, 네. 반대로 그렇다고 원유업체들은 우리는 뭐 폭리 취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요즘에 우유를 자체를 잘 안 먹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낙농가를 살리겠다고 예전에 저게 있었거든요. 유업체들은 쿼터가 존재합니다.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규모는 있는데 우리 팔 수가 없습니다. 우유를 많이 안 마십니다. 심지어 요즘에 수입 우유들이 멸균된 수입 우유들이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한국 우유를 더 안 마시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원유 가격을 올려드리기가 힘들어요. 서로 힘들다고 이게 협상을 좀 계속 지리하게 이어왔었는데, 결국 한 달 만에 협상된 거는 결국은 원유 가격을 이번엔 올리지 말자. 원유 가격을 안 올린 거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결국 원유 가격을 안 올리게 됐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우유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우유를 직접 마시지는 않습니다만 뭐 빵,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과자, 뭐 다양한 곳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우유를 마시게 되잖아요. 네.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마 올해는 구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음용 원유라고 그러니까 음용 원유라고 해서 네. 우리가 실제 마시는 우유 있잖아요. 그쵸. 이것에 대한 구매량은 좀 줄이고, 가공류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을 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가공류는 좀 구매량을 좀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좀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밀크플레이션은 피했으나, 네. 낙농가들은 또 한 해 동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올해는 이제 길가에 우유 버리고 이런 거는 안 보이겠네요. 협상이 된 거니까요. 네. 네. 참 매년 이 협상 같은 걸 볼 때마다 우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보면 참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유통 구조도 많이 문제가 있겠지만, 네. 뭐 최근에 이제 삼겹살도 이야기하셨지만, 네. 삼겹살 같은 경우에도 뭐 오히려 도축업자들은 맞아요. 가격 하락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무슨 식당에서는 2만 원이냐? 네. 나는 3천 원에 공급을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유통업자들을 쫙 뜯어봤더니 그들도 가격이 하락했어요. 도대체 누가 먹은 거냐? 외식업자분들이 높게 받은 건 사실인데, 그럼 외식업자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고기 가격 빼고 다 올랐죠. 그렇죠. 임대료,
인건비. 그다음에 사실 그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사업자 대출 받아서 그렇죠. 그 인테리어 할 때는 이런 거 다 사업자 대출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 금리 네. 다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다음 소식은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전자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내년 말까지 웨이퍼 2장을 붙인 400단 낸드를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낸드를 만들 때 네.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웨이퍼 한 장에다가 이제 여기 밑에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페리. 네. 페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셀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이 구조가 버틸 수가 없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셀이랑 페리랑 셀을 따로따로 웨이퍼에서 만들어서 이걸 붙여버리는 방식을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방식이 지금 옆에 PUC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요. 페리 언더 셀이라고 해서 밑에 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위에 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쓰고 있었다가 이제 앞으로 나올 방식이 바로 이제 옆에 보면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위에 페리와 셀을 이렇게 하나를 각각의 웨이퍼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로 붙여버리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낸드 플래시의 데이터 저장 용량이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만들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400단 이상의 그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만들게 된다고 하고요. 네. 이걸로 이제 뭐 패키징 과정이라든지 여러 앞으로 또 고부가 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현재 낸드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또 방안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생각보다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할 때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취재를 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기술력 입장에서 기술력만은 이제 좀 삼성전자가 앞선다기보다는 이제 한 세대 정도, 반 세대 정도 이렇게 먼저 도입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네, 있었는데 네. 하이닉스도 이제는 낸드 분야에서는 삼성을 조금 앞서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우유 경쟁력도 없는데 뭘 네. 자꾸 보호하고 지원하는지 샤넬님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쿼터제 도입하고 하면은 서로 좋을 수는 있는데 네. 결국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우유를 이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뭐 제품이 생산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건 또 기업들이 해주는 영역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정책적으로 겨우겨우 지켜나가게 되는 이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둘 다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